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나 혹은 이미 이루는데 성공해서 행복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정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직접 보육원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지내거나 퇴소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디서든 당당하고 부끄럼 없이, 그리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창피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고요. 혹시나 내가 보육원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차별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라면, 그래서 말하기가 겁이 나는 거라면, 오히려 그런 인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5살쯤 입소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전혀 없어서 갈 곳이 없었거든요. 5살, 보육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던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어디 가셨냐고, 왜 오지 않으시냐고 물었지만 그저 먼 곳으로 떠났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 곳이 보육원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환경, 그리고 동생부터 언니, 오빠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있었죠.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학교나 유치원과 다르게 여러 나이대의 아이들이 있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를 마중 나온 원장님의 인자한 미소와 반갑게 인사해주는 선생님들을 보고 긴장되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어요. 낯선 곳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보육원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어요.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 또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부모님 혹은 엄마나 아빠가 먼 곳으로 떠났다고 답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들만 가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게 아닐지 하면서 다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죠. 누군가 돌아가신 게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어떤 세상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보육원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쯤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보육원에 새로 입소한 친구였는데, 어머니는 어느 날인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으셨고, 아버지랑 둘이 살던 중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그 친구의 첫인상은 뭐랄까, 아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보육원으로 온 애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였어요. 10살짜리 아이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얼굴이었죠. 애중 부모님이나 보호자랑 같이 오는 아이들은 입구에서부터 도망을 치기도 하고, 제발 두고 가지 말라고 울면서 끝까지 자신을 데려온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던 아이들은 모두 그런 반응이었는데, 울거나 슬퍼하는 표정도 없이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상담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더라고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랑은 동갑, 동생은 물론 언니, 오빠들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냈던 친화력도, 사이력도 뛰어난 저에게도 그 친구는 어려웠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겁을 먹고 슬금슬금 피했는데,
그 벽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새 보육원에서 맞은 세 번째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이라 보육원으로 선물이 왔는데 똑같은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선생님이 이름 순으로 출석을 불러 무작위로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 안에 구성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그 캐릭터가 그려진 사탕을 선물 받은 거예요. 기대하면서 제 주머니도 열어봤는데, 다른 게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마음에 내 거랑 바꾸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빠르게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캐릭터를 좋아한다면서요. 한껏 시무룩해져서 괜히 어린 마음에 그 친구한테 삐진 채로 혼자 도서관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때 그 애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싶었던 그 캐릭터 사탕을 건넸죠. 이거 너 가질래? 진짜?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응, 너 이거 좋아하잖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평소 무뚝뚝하고 조금은 무서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친하게 지내고 보니 그냥 말수가 적고 성격이 묻어난 거더라고요. 속도 깊고 어른스럽기도 했고요. 벽을 허물고 나니 보이는 점들이 많았어요. 조용하지만 알게 모르게 항상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특히 어린 동생들을 정말 잘 챙겼어요. 아이들이랑 하하호호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놀진 않지만 모든 놀이에 늘 조용히 참여하고 있었죠. 다정하고 자상해서 동갑인데도 오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속이 깊고 은근히 정이 많은 친구라 한번 친해지고 나니 마음을 완전히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육원 내에서 가장 친한 단짝이 되었어요. 남자애랑 여자애랑 친하다고 다른 애들이 얼레리 꼴레리 놀릴 때도 있었지만 저희 우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저희의 돈독한 우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10살이 된 어느 날, 그 친구가 입양을 가게 되었거든요. 입양은 분명 축하할 일이었어요. 특히나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던 저희에게 정말 잘된 일이었죠. 평생 의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날마다 보던 단짝을 앞으로 영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슬펐어요. 친구의 행복을 빌어줘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떠나지 말고 계속 매일 저랑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싶었죠. 거기 가서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안 잊어버려. 다른 곳에 가도 내 제일 친한 친구는 너야. 친했던 친구와 이별하고 난 후 매일 심심하고 할 일이 없던 저는 혼자 있다 보니 책 읽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놀아도 됐지만 그때 당시 친구가 떠나간 침울함에 좀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마음을 다해 좋아하고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이겠죠. 공부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아서 혼자 틀어박혀 책과 교과서에 파고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책 몇 권, 교과서 몇 장을 읽은 게 다음날 학교 수업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교실에서 가장 답을 많이 맞히는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은데 공부는 신기하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좋았어요. 이만큼 노력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이 정도로 오르는구나. 내가 아는 게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애쓰는 만큼 예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을 주었던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멀어지게 된 거랑은 완전히 달랐죠. 그렇게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중학생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원장님과 선생님께서는 그런 제 성적을 보고 공부도 하나의 능력이라며 키워주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보육원에서 좋은 환경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집중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았고, 유명 학원이나 과외를 붙여줄 수도 없었죠. 원장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시다가 우리 보육원에서 후원하는 한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너무나 다행히 그 재단에서는 저를 후원해 주겠다고 나섰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학교가 보육원과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이라 그냥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찰나, 원장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건너 근처에서 위탁가정을 운영하는 한 가정에 저를 부탁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곳에서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남았고, 덕분에 저는 5살 때부터 지내던 시설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원장님과 선생님은 물론 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더 좋은 곳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내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오랫동안 정들었던 선생님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 절 설레게 했어요. 자주 오고 편지도 많이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저는 대도시로 향했어요. 처음 마주한 대도시는 보육원이 있던 지방과는 완전 별 세상이더라고요.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엄청 많은 데다가 도로에 자동차가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도 뭔가 다 멋지게 꾸미고 다녔고, 거리의 건물들도 엄청 높고 많았어요. 특히 처음 고등학교를 둘러본 날 진짜 놀랐어요. 학교 시설이 정말 좋았거든요. 책상과 의자도 전부 새 것에 무슨 학교가 이렇게 큰지, 안에는 도서관이랑 밥 먹는 곳까지 따로 있었어요. 기분 탓일 수 있지만 교복도 뭔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탁가정에서의 생활도 좋았어요. 아파트는 처음 살아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낯설고 신기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 방에는 예쁜 이불이 있는 침대도 있고, 등받이가 제가 몸을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움직이는 의자도 있었어요. 내 방과 책상, 침대, 나 혼자 쓸 수 있는 물건을 갖는다는 것이 참 낯선 기분이었어요. 학교 생활도 좋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후원하여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어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보육원 애들이라고 은근히 뒷말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꽤 많은 장학생이 다녔던 곳이라서 오히려 이해하고 먼저 다가와 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까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라진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어느새 대도시의 생활도 1년이 지났어요. 18살의 생일을 맞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제 또래의 남자아이 하나를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다급하게 멀리서 "잠시만요" 하고 힘겹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빠르게 열린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얼굴을 살짝 빼고는 무슨 일인지 지켜봤어요. 보니까 한 어르신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저 멀리서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그냥 지켜보기가 마음이 좋지 않아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남자아이에게 잠깐만 문을 열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얼른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려 어르신을 부축해서 탑승했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학생."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몇 층 가세요?" "아유, 그보다 이거 요 앞에 트럭에서 산 붕어빵인데
이 집이 진짜 맛있어. 학생들 나눠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드시려고 사신 건데. 난 괜찮아. 어차피 이거 사서 한두 개 먹는 게 다인데 뭐. 내가 손이 커서 넉넉히 산 거니까. 이거 하나만 내가 가져갈게. 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르신, 맛있게 잘 먹을게요. 다시 돌려드리며 거절하려고 했는데, 같이 타고 있던 남학생이 붕어빵을 대신 받아서 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은 뿌듯한 미소로 조심히 들어가라며 내리셨고, 문이 닫히고 저는 그 남학생과 어색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어요. 여전하네.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건. 네, 네? 너 어릴 때도 맨날 너보다 어린 동생들 많이 챙겨주고 그랬잖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도 금방 말도 잘하고. 저를 아세요? 넌 나 기억 안 나?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남자아이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키가 너무 훌쩍 커버려서 저보다 조금 작던 어릴 때와는 너무 달라졌지만 웃을 때 볼에 쏙 들어가는 보조개는 똑같더라고요. 광대가 올라가면서 볼살이 지그시 솟아올라 눈웃음이 지어지는 얼굴도 똑같고요. 맞아요. 알고 보니 그 애는 10살 때 입양 가기 전까지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단짝이었어요. 그 후로 8년 동안 보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저를 알아보다니 놀라웠죠.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너 어떻게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왔어. 그러는 너야말로 여기서 뭐해? 나? 나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여기 근처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그래서 작년부터 여기 7층에 있는 위탁가정 생활하고 있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던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게다가 오래전 가장 친했던 친구와 만나다니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근처 놀이터에서 같이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친구는 몇 년 전 해외로 유학하러 갔다가 돌아왔고 입양하신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로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결국 애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나이는 조금 많으시다고 했어요. 그래도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게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나는 친자식도 아닌데.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 나한테 주신 사랑만큼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너도 여전하네. 나이답지 않게 속 깊고 어른스러운 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훌쩍 자란 겉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기는 했지만 마음만큼은 어릴 때랑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은근히 챙기려는 모습이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했죠. 저희는 오랜만에 놀이터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밀린 이야기를 다 털어내는데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그 후로 등 하굣길에 매일 마주쳤어요. 학교는 서로 다른 곳이라 엘리베이터에서 버스 정류장을 가는 동안만 함께 하는데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같이 동네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같이 시험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저에게 부족한 영어와 수학을 친구가 알려주고 저는 그 애가 어려워하는 국어와 사회를 알려주었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이전보다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도 커지기 시작했죠. 누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와 제일 잘 맞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어떤 계기라고 할 것도 없이 손을 잡으며 공식적으로 커플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성인이 되고 나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철없는 아이들 생각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때의 저희 생각은 확고했어요. 어차피 결혼을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와 괜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런 저희의 의견을 왜 이렇게 철이 없냐고 타박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음, 너희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다. 다만 이제 막 수능이 끝났고 서로 대학을 어디로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당장 눈앞의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자꾸나. 서로 학교가 멀리 떨어지면 따로 살아야 할 수도 있고 성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 보면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의 마음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지금 너희가 가진 서로의 마음이 같다면 그때 제대로 정해보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다그치거나 어린애들이 겁도 없고 철도 없다면서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도 어린 나이에 만나서 20살 초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했죠. 또 역시 우리 아들이라 그런가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걸 다 따라하네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습이 뭐랄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데도 진짜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게 확 와닿았거든요. 저희는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서로 다른 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멀지 않은 곳이라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학교에 다니고 저는 위탁가정에서도 퇴소해야 하므로 학교 근처 작은 월세를 구해서 생활했어요. 제가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어릴 때 같이 보육원 생활을 했던 친구를 만난다는 소식을 전하니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둘이 어릴 때 친했던 모습도 기억난다며 하도 붙어 다녀서 나중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며 그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니 잘된 일이라고 기뻐해 주셨죠. 대학 입학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할 일도 많고 적응할 것도 많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흐르는지 돌아서면 한 주, 한 달, 한 학기가 지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중에도 저희는 서로를 챙겼어요. 짧게라도 시간이 나는 사람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제가 너무 바쁠 때는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곳으로 와서 부모님이 싸준 반찬도 넣어두고 가고 집도 정리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왔다 간 날은 꼭 작은 손편지를 남기고는 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게 사랑받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한다는 느낌을 저는 그의 덕분에 경험할 수 있었죠. 그렇게 2학기가 지나가면서 저희 생각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서로 함께할 운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2학기가 끝나자마자 그의 겨울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 결혼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조촐하게 드레스와 턱시도, 작은 예식장을 빌려주셨어요. 결혼 비용을 대신 내주시더니 더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어른이라고, 성인이라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부모님께 기댄다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시부모님께서 이제 결혼도 했으니 자신들 집으로 들어와 살거나 작은 전세라도 하나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저희 스스로 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남자친구도 어차피 저희는 대학도 서로 떨어져 있고 아직은 공부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 신혼집은 저희가 차차 알아서 구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남자친구, 아니, 남편은 대학 공부를 먼저 끝내고 군대에 가려고 입대를 뒤로 조금 미뤘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했고 어릴 때의 경험으로 아동 보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었던 저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공부했어요. 졸업 후 저는 시험 일정에 면접, 연수 등등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학기를 마무리하자마자 입대하게 됐고요. 입대하기 전 부모님이랑 다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진도 찍으면서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뒤통수 쪽에 머리카락이 줄어들 때마다 정수리 아래 목덜미 위쪽으로 흉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를 아주 짧게 밀고 나니 오래전 생긴 듯한 깊은 흉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거 꽤 흉터가 큰데? 진짜 뭐지? 난 다친 기억이 없는데?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야. 처음 데려왔을 때도 머리가 이렇게 짧지 않아서, 그동안 이렇게 짧은 머리를 했던 적이 없어서 이런 흉터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러면 더 어릴 때 생긴 건가 봐요. 자기 정말 기억 안 나? 어, 나 진짜 기억 안 나. 나도 내 뒤통수에 이런 흉터가 있는 줄 지금 알았어. 뭐지? 아이,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멋지지 않아? 약간 카리스마 있지? 앞으로도 이렇게 빡빡 밀고 다닐까? 얼마나 어릴 때 다친 건지, 남편은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왜 그런 흉터가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아프지는 않다고 해서 그날 일은 그동안 몰랐던 신체의 비밀이 하나 밝혀졌다며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 후 저희는 다시 한번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정식으로 같이 살았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부모님 댁에 가서 며칠 지내거나 남편이 제 자취방에 머무는 등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내왔죠.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각자 돈을 모은 덕분에 조금씩 보증금이 마련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겠다고 들떴어요. 남편도 작은 돈이지만 군대에서 열심히 모아보겠다고 했고요. 20살 이른 나이에 한 결혼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아주 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나름 잘 지켜나가고 있었죠. 보육원에 머무르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고는 했어요. 혼자라는 우울감이나 가정에서 학대당해서 왔던 애들을 보면서 늘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 상담사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잘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딱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청소년 상담센터에 취직하게 되었고 오래 지냈던 자취방 건물이 철거된다는 이야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이제 취업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남편과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로 했죠. 발품을 팔면서 알아봤는데 집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잘 아는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어머, 잘 됐다. 마침 내가 아는 분이 이번에 자기 집 새 놓는다고 했거든. 그분이 주택을 사서 개조했는데 마침 방도 2칸이라 신혼부부 살기에도 딱 맞고 현관도 주인 집이랑 분리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을 거야. 게다가 완전 싹 인테리어도 새로 한 거라서 새 집이나 다름없고, 안 그래도 우리한테 새 놓을 거라고 좀 믿을만하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 됐다.
여자 혼자 사시다 보니 세입자를 좀 깐깐하게 고르셨거든. 요즘 세상에 하도 흉흉하니까 그럴만하지. 내가 바로 연락해 볼게. 다행히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집을 알아봐 주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아들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환영이라고. 집은 비어 있으니 언제든 이사 오라고 해주셨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남편 저녁 때 맞춰서 이사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는 건물을 빨리 비워줘야 하다 보니 아직 저녁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사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옆에서 도와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하는 거라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저녁 전에 휴가를 나와서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기, 그, 나 다음 달에 휴가 나가기로 한 거 반납하고 싶어서 네 의견을 물어보려고. 반납? 휴가를? 저녁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휴가잖아. 맞아. 그런데 그게 이번에 휴가 쓴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무래도 직급이 조금 낮은 애들은 휴가를 잘렸거든. 그런데 이번에 휴가 잘린 친구 중에 어머니가 엄청 아픈 애가 있었어. 지금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해 계시는데 계속 못 갔거든. 그래서 이번에 꼭 보내주고 싶어서 내가 휴가 반납하면 그 친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될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친구 너무 속상했겠다. 그럼 당연하지. 어차피 짐도 별로 없는데 포장이사 다 불렀고 시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저녁도 얼마 안 남았잖아. 2달만 지나면 볼 텐데 뭐. 우리는 곧 만나니까 휴가가 더 간절한 분을 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여보 최고야. 아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이사를 도와주려고 한동안 휴가를 나오지 않고 이삿날에 맞춰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안 본 지도 꽤 오래됐고 마침내 저희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했는데 저 혼자 들어가야 한다니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함께 했다면 분명 더 즐거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차마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늘 남을 더 배려하는 성격이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휴가를 나온다고 해도 남편은 분명 휴일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어머, 이분이 그 며느리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고 참하다고. 두 분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들 칭찬보다 요즘은 며느리 자랑을 더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아휴, 너무 다행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한쪽 팔에 화상 자국인 것 같은 큰 흉터가 있었는데 얼굴은 엄청 고왔어요. 젊은 시절에는 진짜 미인이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예쁘시더라고요. 자식도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적적해서 사람 사는 소리가 그리워 주택을 사서 새를 놓게 되었다며 저를 엄청나게 반겨주셨어요. 새 집은 가격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쪽 방은 서재로 꾸미고 안방은 침실로 꾸민 다음에도 공간이 남아서 책상 하나를 더 놓았어요. 대문의 앞마당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가꾸신 예쁜 정원까지 있어서 창문을 열면 푸른 잎들과 알록달록 꽃들이 보였어요.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데다가 제가 보육원 출신에 아이들을 위한 상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머니는 저를 더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면서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남편 군대 보내고 혼자 지낸다고 배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대문 앞에 택배가 오면 항상 우리 집 앞까지 올려다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하면 제 목까지 꼭 챙겨주고는 하셨어요. 저도 그런 아주머니에게 보답하고자
바쁘실 때는 정원도 대신 관리해드리고, 휴일이나 시간이 남을 때면 같이 공원으로 산책하러 가고, 제가 도시락도 싸서 근처에 놀러도 가고는 했어요. 나이대는 다르지만 말도 잘 통하고, 아주머니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셔서 저희는 날씨가 좋을 때면 마당에 앉아서 같이 간식을 먹으며 독서하기도 했어요. 비가 오면 지저분해진 마당을 제가 먼저 나서서 청소해두기도 했어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지내다 보니 정도 쌓이고, 마치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아주머니 덕분에 이사 오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저녁일이 되었어요. 오전부터 언제쯤 남편이 도착할까 화장을 몇 번을 고치고 옷까지 새로 샀어요. 터미널에서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은 출장일이 겹쳐서 차마 오지 못하셔서 저희는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미리 아주머니에게 남편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그래도 혹시 놀라실까봐 출발하기 전 한 번 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만큼이나 설레고 기분 좋아하시면서 안 그래도 오전부터 고기를 잔뜩 사두었다며 얼른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도 집주인 아주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도 얼른 만나보고 싶다고 기다려진다고 했었기에 저희는 집에 가는 내내 아주 들떠 있었어요.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셨다가 저희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드디어 남편 얼굴을 보네. 그동안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듣던 대로 아주 훤칠한 청년이구만. 안녕하세요.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없는 동안 엄청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 와서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마치 자기를 딸처럼 챙겨주신다면서 좋아하길래 저도 얼른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예쁜 아가씨가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너무 좋았는걸. 아유, 배고프죠? 고기 사뒀으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내려와요. 저희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어요.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주머니를 도와 마당에 반찬들을 나르고 의자와 테이블을 펼치며 고기 구울 준비를 했죠. 옷을 갈아입은 남편은 저희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는 후다닥 뛰어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에 올려두면 될까요? 아이고, 이제 막 저녁한 사람이 좀 쉬어야지. 그것만 거기 올려놔줘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남편이 세팅된 불판 옆에 고기를 가져다 두는데, 그 뒷모습을 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들고 있던 양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고 울려 퍼지는 큰 소리에 저도 남편도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주머니는 산에서 호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시고 남편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 그 흉터, 그, 흉터요? 그 흉터, 혹시 그 흉터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네, 흉터요? 여기 머리 뒤에 있는 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5년 넘게 모르고 살았거든요. 입대하면서 머리 자르면서 알게 된 거라 몰랐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보니 뒤에 흉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나요? 네, 제가 6살인가 7살쯤 보육원 지낸 이후로는 다친 적이 전혀 없어서 아마 그 전에 다친 게 아닐까 싶어요. 보육원이요? 저 입양됐거든요. 10살쯤에요. 저희 부모님 지인분이라서 아시는 줄 알았어요. 자식이 잘 안 생겨서 힘들었단 이야기는 들었어요. 입양을 했었다니, 그건 몰랐네요. 혹시 그 흉터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나요? 네, 전혀요.
너무 어릴 때였나 봐요. 어, 여기 아가씨랑 동갑이라고 했죠? 아주머니는 뭐에 홀린 것처럼 혼자 잠시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면서 중얼거렸어요.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며 무언가 숫자를 계산하는 듯한 아주머니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 같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뒤를 같이 따라 들어갔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가니 옷장에서 웬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거, 이거 먼저 봐주겠어요? 그게 설명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아주머니가 꺼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아기의 사진들과 종이에 잉크로 찍힌 아기 발바닥 모양도 있었죠. 갓난아기 때부터 한 4~5살쯤의 아이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었는데 얼굴이 좀 익숙하더라고요. 이 여보 아니야? 어릴 때랑 너무 닮았는데? 정말? 나랑 진짜 닮았네. 혹시, 혹시,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나랑 친자 검사 한 번만 해볼 수 없을까? 네? 친자 검사를요? 부탁해요. 우리 아이, 내가 잃어버린 아들과 너무 닮아서 그래. 하지만 저는 처음 입수할 때 아버지가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뒤통수에 있는 흉터,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너무 똑같아. 혹시, 그, 정말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발 딱 한 번만 친자 검사 받아봐 주면 안 될까? 정말 딱 한 번만. 내가 이렇게 간절히 빌게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얼른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리고 먼저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부모님은 한참을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혹시나 진짜 네 가족이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너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는지 그 정도 설명은 들어야 너도 속이 편하지 않겠니? 그동안 알게 모르게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증이나 그리움도 있었을 텐데 이번이 그걸 해결할 기회일지도 몰라. 너에게 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단다. 하지만 네 마음이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우린 찬성이야. 남편 역시 하루 동안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주머니에게 친자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이야기를 전했죠. 당사자도 아닌 저까지 긴장이 됐어요. 검사가 나오는 시간이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보다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우편으로 도착했고 저희는 그동안 몰랐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널 떠난 건 네가 4살 때였어. 그 당시 가족도 돈도 없는 나에게 남편,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 나보다 나이는 좀 있었지만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고 사업 운영을 하던 사람이라 안정적인 경제력도 갖추고 있어서 내가 많이 의지했어. 한 1년 넘게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5년 만에 네가 태어났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5년 동안 제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삼신 할머니에게 간절히 빌었었거든. 그렇게 네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예뻤어. 네 아버지도 정말 기뻐했지.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주변에서 애를 키우는 걸 본 적도 없고 지금과는 달리 육아에 도움받을 곳이 많지도 않았기에
나 혼자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아기까지. 나는 점점 지쳐갔고 네 아버지는 그럴수록 밖으로 나돌았어. 그래도 내 나름대로 너를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깜빡 너랑 같이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 네가 의자 하나를 밟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를 손으로 꺼내려고 하는 거야. 거긴 네가 정말 좋아하는 수육이 삶아지고 있었거든. 말릴 새도 없이 냄비가 기우뚱하려는 사이 나는 너무 놀라서 얼른 뛰어가서 너를 감싸 안았어.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손부터 팔꿈치까지 화상을 입었고 넌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 끝부분에 있던 장식에 뒤통수가 꽝 하고 부딪히고 말았지. 끝이 꽤 날카로웠던 장식이라 넘어지면서 정수리 살짝 아래에 찍힌 자리부터 뒷덜미 쪽까지 쭉 이어진 상처가 났어. 피가 흘러나와서 급하게 너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너무 깊어 흉터가 질 것 같다고 하더구나. 여기 이 사진이 그때 모습이야. 뒤쪽을 꿰매야 해서 머리를 박박 밀었지.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매일 그 상처를 보면서 얼마나 나 스스로를 자책했는지 모른단다. 내가 못나서 부족해서 널 다치게 했다고. 엄마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그리고 네 아버지는 그때 당시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어. 그러든 말든 나에게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버지는 그때 사고를 이용해서 나와 이혼을 하더구나. 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쥐죽은 듯이 살겠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 하지만 이미 남편은 나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였고 부주의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부분과 내가 아무런 경제력도 갖추지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고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다는 부분을 내세워 단독 친권을 갖겠다고 하더구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어. 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으면 안 됐는데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너에게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오겠다고 다짐 같은 약속을 하고 떠났어. 그 후로 난 널 데려오겠다는 생각으로 잠도 줄여가며 일을 했지.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 내가 네 소식을 물을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에 철석같이 믿었는데 죽을 때가 다 되니 내가 생각났는지 연락했더구나. 그때가 내가 집을 나온 지 2년 정도 됐을 때일 텐데 너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모른다더라. 자기도 모른다고. 어디 보육원으로 가버렸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화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웃에서 경찰에 몇 번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암에 걸리면서 시한부까지 받게 되니 너를 시설로 보내게 된 거였어. 나한테 하는 복수인지 뭔지 죽는 날까지 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질 않더구나. 어쩌면 너한테 관심도 없었기에 본인도 정말 몰랐던 것일 수도 있지. 그렇게 인근 보육원마다 연락도 하고 혹시나 너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애가 있다고 하면 달려가서 확인도 해봤어. 그런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어. 너를 찾는 게 네 소식이라도 아는 게 내 오랜 꿈이었는데. 아들, 내 예쁜 아들. 아주머니는 울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고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무슨 사연인지 들어는 드릴게요 하는 듯 약간은 삐딱한 자세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느새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손을 마주잡고 같이 울고 있었어요. 자신을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는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남편 역시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았죠.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부모님은 남편이 상처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오히려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출장에서 돌아와 저희 신혼집으로 오신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긴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와 남편도 함께 자리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드렸죠. 시부모님은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집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남편의 앨범도 챙겨오셨어요. 그렇게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나 생겼는데요. 저에게도 시어머니가 두 분이 생겼어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오히려 저는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어머님이 두 명이라 너무 좋아요. 남편은 얼마 전 사립학교에 영어 교사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세 분의 부모님과 함께 축하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쁨도 세 배가 된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특별한 부모님들과 매일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